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느닷없이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느닷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냈다 이러다가 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냈으니까 제가 느닷없이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둘러싸고 낸다, 내지 않겠다, 이미 냈다 등 온갖 루머가 돌 정도로 이재명이 이 법률 무기를 언제 쓸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이재명이 오직 시간을 끌 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 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더 이상 이재명의 재판 지연 진술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점을 아주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말하자면 증인 신청도 피고인 측 13명 중에 1명만,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1명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엔 변론을 종결하면 아마도 3월 초순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이 먼저 끝나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먼저 끝나느냐, 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 됐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재명 측에서 13명이나 증인 신청을 했지만 사실 1심을 2년 2개월을 끌 정도로, 원래 6개월 강행 규정을 넘어서서 2년 2개월을 끌 정도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1심에서 증인 신청도 할 것은 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시간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목이 달아나기 전에 이재명의 앞에 철퇴가 만약에 내린다면 이번 이른바 대란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죄냐,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난이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이 난이냐, 그것도 아니라면 오동훈이 난이냐, 혹은 시무정이 난이냐, 이런 대란 논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모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재판 지연에 다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위헌법률 재정 신청이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과연 언제 낼 것인가?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6-2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합니다. 지금 재판부는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거듭 강조한 터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 여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심사 대상이 되어서 합헌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 재청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위헌 법률심판 절차는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됐다, 이런 의심이 될 때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달라, 법원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이재명 측이 노리는 지연 진술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만약에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피고인 쪽에서는 당장 내가 피해를 입으니 헌법소원을 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 적용을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내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들 아시는 대로 개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를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에 정해놓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연 편향성이 논란이 된 이번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이 낼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이고 가심까지 받아들이면 그러면 고등법원 재판이 중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저는 차마 헌법재판소가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지은 진술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둘러싼 수많은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위정교사 사건, 이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죠. 이것도 근데 2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모릅니다. 이 위정교사 사건, 항소심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으로서는 초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위헌법률 심판 재정신청을 내는 이재명의 진술은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다들 아시는 대로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SBS TV에 나와 전날 이 변사체로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던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던 김문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에 대해서 하위직원이라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인동 부지 용도 상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준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킨 이 파격적인 조치에 관련해서 이 국토교통부에 그것도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지 2년 2개월 만에 작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이 백인동 토지용도 상향에 관련한 발언의 유죄를 인정해서 또 하나 다한 것은 있죠. 호주에 가서 함께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하는 부분은 그건 행위가 아니다 이래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자신을 옥죄고 오는 마지막 그물,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이제 운명을 다했습니다. 만약 그의 지은 진술에 우리 사법부가 동조 가담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인동 사건의 경우에는 김인섭이 알선 수재 혐의, 쉽게 말해서 브로커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알선 수재 혐의 중에 바로 이 백인동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김인섭 사건으로 확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도 국회의원을 막으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놀라운 정언이 또 나왔습니다. 어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다시 출석한 상태에서 중요한 증인들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그리고 여인영, 그리고 홍장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이진우 그리고 홍장원 두 사람의 증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여인영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기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령 정치인 체포 뭐 이런 말을 한 것은 의뢰의 군사용어로 하는 말들이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진우와 홍장원 두 사람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진술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해서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이진우는 놀랍게도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진술 내용과는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또 국회에 군대를 보냈을 당시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똑똑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진우 전 사령관은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질의에는, 그러니까 국회를 대리하는 대리인들, 정치인회가 앉아있고 그 옆에 변호사들이 앉아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이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진우의 말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검찰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변호인과 상의도 못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이 질문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정의신문에서는 아주 상반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측 질문에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왜 그렇다면 허위 답변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회 측 대리인 질문은 대부분 답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비상계엄을 사전에 통지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방송으로 봤다. 이걸로 위법 위법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그는 또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우의 말이 이렇습니다. 제 기억과 제3자 진술에는 다른 것이 많다. 국회 출동 지시는 김용인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이진우는 계엄 사건에 군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을 받자 잠시 호흡을 고른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제 역할을 통해 다음 세대 후배 장병들에게 좋은 선례와 모범이 되길 바라는 목표로 살았다. 자,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아주 모멸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군인을 모욕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불행한 군인 같다. 이 질문은 잠시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안 불행한 군인은 무엇인가? 위험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법적인 것을 따지는 게 행복한 군인인가? 그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부분 못 드렸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제 형사재판에서는 군인답게 담대하게 다 진술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했다. 그것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때까지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군복을 벗고 구속까지 된 상태인데 그것이 억울하다기보다 나는 군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방송을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으니까 처음부터 구속을 시켰던 바로 사유였던 이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이상은 상관인 명령에 우선은 복종할 의무가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 복종이 위법한 명령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법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그 뒤에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자 아주 짧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없다. 더 이상 답변 드리지 않겠다.
이진우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고 생각해서 지시를 따랐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을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겠죠. 물론 어깨에 삼성, 별 3개를 단 장석이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자기 임무를 부여한다면 그걸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할 그럴 정도의 배짱을 가진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그 뒤에 이진우는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도 계엄령 선포 요건으로 알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사유를 이진우는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된 것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든 것을 지지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진우는 국회로 군을 출동시키라는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입니다. 군인 관점에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는 전략 지침이다. 김용현 장관은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고 이를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진우는 국회에 투입된 군을 지휘하던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시 장갑차 안에서 무전기 3개를 들고 지휘를 해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조각난 것처럼 잘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나 준전시 체제가 발동되면 지휘관은 많은 경우에 장갑차 안 같은 데서 엄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 안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긴박한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기억들이 조각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는 이진우의 증언을 저는 믿고 싶은 겁니다. 자,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앞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본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신문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다. 그 증인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가령 이재명이 일반 형사법정에서 하듯이 직접 본인이 막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대신에 증언이 다 끝난 다음에 앞에 증인의 증언을 이런 점 때문에 아닙니다라든지 사실관계 이렇게 다릅니다라든지 하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또 증인이 요청할 경우에 증인과 대통령 사이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재판관 전원이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 3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는 가림막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까지만 봤기 때문에 뒤에 사람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또 한 명 어제 헌재 증언에서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영의 증언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것이 몇 개는 있는데 여인영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증언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나 이는 계엄과 무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홍장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체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방첩사를 도우라 하는 내용에 국한이 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가 뭘 지시를 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이야기는 조태용 국정원장 때 늘 한다.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 또 여인영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겸사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죠. 홍 장군도 육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인영이 후배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정치인 체포를 홍 장군에게 지시를 했게 되냐. 그런 지시가 있으면 필요하다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했지 왜 홍 장군에게 했겠느냐, 이 말을 윤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홍 장군은 이날 이와는 정반대되는 정언을 했습니다. 홍 장군은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뜻 그대로 이해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홍 장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정치인들 싹 다 잡아들여라. 그래서 본인이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그 명단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했느냐. 홍 장군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한다.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대상자 목표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이때부터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이름을 말하면서 잡아라, 그리고 뭐 정치인들 잡아라, 이런 식으로 명확히 지정을 하지 않았고 뭔가를 잡아들이라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이 홍 장군의 진술이 역시 오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단초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 장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홍 장군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조를 언급했느냐 하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느냐 하는 국회 측의 질문에도 맞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홍 장군이 말입니다. 제가 국정원장 관저에 갔었고 거기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바로 이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에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받아 적어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다 받아 적었다. 그래서 다시 적은 거라 보좌관 글씨와 흘려쓴 제 글씨가 섞여 있다. 왼손잡이라 필체를 쓸려 썼다. 다시 홍 장군이 말이었습니다. 체포 명단은 14명에서 16명 정도로 기억을 한다. 다 또박또박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홍 장군은 체포 명단을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글쎄 이 점도 이상합니다. 만약에 싹 다 쓸어버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확하게 받았고 그리고 그 명단을 여인영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수첩을 꺼내서 흘려 쓰든 바로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적기 시작을 했다면 그 명단을 절반쯤 적다가 더 적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까지가 다 대통령의 지시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추가로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반만 적었다. 그래서 체포 명단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홍 장군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체포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상계엄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지시면 상당히 초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잠시 고민한 것은 사실이다. 참 말이 앞뒤가 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라서 이 위치 추적까지 고민을 했다는 사람인데 왜 명단은 받아 적다가 그만뒀을까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는 이렇게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종북 척결을 강조를 한 것처럼 잡아들이라고 했다면 사기다 정리를 해라 잡아들이라 했다면 그리고 국정원에게 그런 지시까지 했다면 당연히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일 텐데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정인 혼자 정치인을 잡아들이라 그렇게 이해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홍장훈이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뒤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답해도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사람 입에서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홍장훈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홍장훈은 그 뒤에 국회측 대리인이 여인영과 통화해서 간첩이 언급되느냐 이렇게 묻자 그때는 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홍장훈 역시 텔레비전을 보고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집무실 TV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을 봤다. 김순호 국방부 차관에게 확인 차원차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해보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사실을 통보를 했고 차관이 사무실에 나가봐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물론 국정원 1차장도 전혀 모르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수방사령관도 모르는 방송을 보고서 알았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비상계엄을 두고 우리가 내란죄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내란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치밀한 준비를 했겠죠. 홍장훈은 이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도 똑같이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여인영은 저희도 몰랐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발 더 나가서 방첩사령관, 옛날이면 기무사령관입니다. 보안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홍장훈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홍장훈은 또 제가 메모를 해서 이를 근거로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마 이걸 V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V에게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지원해 주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인영이 그때부터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여인영이든 홍장훈이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든 국방부 차관이든 TV로 비상계엄을 알았을 정도로 비상계엄 계획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바꿔 말하면 비상계엄은 전혀 비상계엄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내란죄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어설픈 계엄이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계엄에 대한 정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홍장훈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절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12월 5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틀 뒤입니다. 12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과 심경을 말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홍장훈은 윤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하루가 지났는데 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홍장훈은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직후에는 취재진을 만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당시 상황이 있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게 됐다. 그는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거니까 거의 토시까지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맥락 없이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 이 마지막 규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 말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맥락 없이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래, 자기 자신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 없이 듣고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말이 맥락 없이 듣고 내가 기억을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국정원 제1차장인 홍 장훈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홍 장훈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신문을 두고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답변에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임명에 대한 국회 측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고를 연기를 했죠. 그리고 변론을 재개를 한 데 대해서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전 10시에 평일을 시작했는데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적어도 4명이 문영배의 속도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벌어지면 위헌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탄핵 인용 결정 같은 경우는 법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8명 같으면 5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명이 반대를 한 경우에 5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굳이 변론을 재개한다라든가 혹은 선고를 연기한다라든가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이틀 전에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4명이 3명이 아니라 4명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는 의결기관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간이 크게도 자기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것은 당사자 적격, 말하자면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해야 합니다. 변론 제기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각하를 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을 가리던 짙은 안개는 곧 그칠 것입니다. 아마 어제 그저께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